저는 그날 아침 뉴스를 보고 숨이 막혔습니다. 화면에는 우리 공장 정문 앞이 나오고 있었죠.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구호를 외치는 모습이었어요. 앵커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삼성 공장에서 불량품이 나오면 직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다는 제보가 들어왔다고요. 인권단체 대표가 카메라 앞에서 울먹였죠. 제발 우리를 도와달라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요. 저는 부엌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20년 동안 일한 공장이 하루아침에 악마의 소굴처럼 그려지고 있었으니까요. 더 충격적인 건 다음 뉴스였습니다. 모디 총리가 직접 나서서 사태를 진정시키려 한다는 거였죠. 총리가 이 일에 개입할 정도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아시겠죠? 며칠 후 더 큰 파문이 일었어요. 몇몇 직원들이 방송에 나와 인터뷰를 했는데 한국인 관리자들이 폭력을 행사했다고 증언한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 인터뷰를 보며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그 사람들 얼굴은 본 적도 없었거든요. 나중에 알게 된 건데 그들은 우리 공장 직원이 아니었대요. 누군가 돈을 주고 거짓 증언을 시킨 거였죠. 인도 전역에서 반한 감정이 들끓기 시작했어요. 소셜미디어에는 삼성 제품 불매운동 해시태그가 퍼졌고 거리에서는 한국 기업 퇴출을 외치는 시위가 이어졌죠.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내부 고발이 터졌습니다. 우리 공장 직원 한 명이 익명으로 제보한 거였죠. 이 모든 게 경쟁사의 음모라고 거짓 증언자들에게 돈이 오간 정황을 포착했다고요. 인도 전역이 발칵 뒤집혔어요. 진실이 무엇인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는 혼란의 시간이었죠. 바로 그런 상황에서 파업이 시작됐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폭풍의 한가운데서 묵묵히 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다나 벤카테슈예요. 인도 첸나이 삼성전자 공장에서 식당 조리 관리자로 일하고 있죠. 50대 초반이 된 지금 제 삶은 늘 국을 끓이는 것과 함께였어요. 간호사였던 저는 남편이 떠난 후 두 아들을 홀로 키우며 이곳으로 왔습니다. 파업이 끝났던 그날도 저는 주방에 있었어요. 모두가 떠난 공장에서 끝까지 불을 켜고 있던 곳이 바로 제가 일하는 식당이었죠.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파업이 끝나고 시작된 진짜 싸움에 관한 거예요. 누군가는 저를 배신자라고 불렀고 누군가는 의리를 지킨 사람이라고 했죠. 하지만 저는 그저 매일 국을 끓이며 제자리를 지켰을 뿐이에요. 이게 바로 제 이야기입니다. 파업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온 건 아니었어요. 공장 분위기는 여전히 차가웠죠. 복도에서 마주치는 동료들의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특히 저를 보는 시선들은 더 그랬습니다. 그날 아침도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출근했어요. 주방에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큰 솥에 물을 붓는 거였죠. 그 소리가 텅 빈 주방에 울려 퍼졌어요. 쏴아 하는 물소리가 어둠 속에서 유독 크게 들렸죠. 3,000명이 먹을 국을 끓이려면 준비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양파를 썰고 향신료를 볶고 재료들을 하나씩 넣어가며 맛을 봐야 했죠. 칼이 도마에 닿는 소리, 기름이 달궈지는 소리, 향신료가 타들어가는 냄새. 이 모든 게 제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어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평소 같으면 함께 일하던 동료들이 하나둘 제게 등을 돌리기 시작했거든요. 인사를 해도 대답이 없었고 도움이 필요해도 모른 척했죠. 마치 제가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았어요. 새로 노조 대표가 된 라메 씨가 식당으로 들어왔어요. 그의 발걸음 소리가 주방 타일 위에서 또각또각 울렸죠. 그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우릴 외면한 사람들, 명단부터 정리해야 한다고요. 그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칼날 같은 것이 숨어 있었어요. 모두가 저를 쳐다봤어요. 파업 기간 동안 공장에 남아있던 사람이 누구였는지 다들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 시선들이 제 등에 꽂히는 게 느껴졌어요. 뜨겁고도 차가운, 모순된 감정들이 뒤섞인 시선들이었죠. 저는 묵묵히 국을 저었어요. 끓고 있는 국물이 보글보글 소리를 내고 있었죠. 그 소리가 마치 제 마음속 감정들이 끓어오르는 소리 같았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죠. 국자를 들어 맛을 보고 소금을 더 넣고 다시 저었어요. 라메 씨가 제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의 그림자가 제가 서 있는 곳을 덮었죠. 사다나 씨는 우리가 밖에서 싸울 때 회사 편에 서 있었다며 따지더라고요.
그 말에는 배신감과 분노가 가득했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저는 누구 편도 아니었다고 그저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 국을 끓였을 뿐이라고 말했어요.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진실을 말하는 사람의 목소리는 떨릴 이유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아무도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죠. 배신자라는 꼬리표가 이미 제게 붙어버린 것 같았어요. 그들의 눈에는 저를 이해하려는 노력조차 보이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식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하지만 제가 담당하는 배식대 앞은 유독 줄이 짧았죠. 다른 배식대에는 길게 늘어선 줄이 제 앞에서는 뚝 끊겼어요. 사람들이 일부러 피하는 게 보였어요. 마치 제가 끓인 국에 독이라도 들어있는 것처럼요. 어떤 사람은 제 얼굴을 보고는 발걸음을 돌렸고 어떤 사람은 옆 사람에게 뭐라고 속삭이며 다른 줄로 갔어요. 그래도 저는 웃으며 국을 퍼줬어요. 제 앞에 온 몇 안 되는 사람들에게는 더 정성스럽게 국을 담아줬죠. 뜨겁지 않게 조심하세요 하고 인사도 건넸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대답 없이 쟁반을 들고 가버렸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 파업하는 동료들과 함께 밖으로 나갔어야 했나? 버스 창밖으로 보이는 거리 풍경이 흐릿하게 번져 보였어요. 눈물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피곤함 때문이었을까요? 하지만 그때도 지금도 제 생각은 같아요. 누군가는 남아서 일상을 지켜야 했다고요. 공장이 완전히 멈춰버리면 다시 돌아가기가 더 힘들어질 테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공장에 남은 사람들도 밥은 먹어야 했으니까요.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자 아들들이 반겨줬어요. 엄마 오늘도 힘들었어요 하고 묻는 큰아들의 얼굴을 보니 마음이 좀 놓였죠. 저녁을 차려주며 생각했어요. 내가 지킨 건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라 이 아이들의 미래였다고.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마지막까지 국을 끓인 여자, 그게 저예요. 누가 뭐라 해도 저는 제가 옳다고 믿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파업이 한창이던 어느 날이 떠올라요. 그날은 유독 더웠어요. 챗나이의 여름 날씨는 원래 덥지만 그날은 특히 더 심했죠. 그날도 공장은 텅 비어 있었어요. 대부분의 직원들이 정문 앞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을 때 저는 여전히 주방에 있었어요. 에어컨도 꺼진 주방은 찜통 같았죠. 이마에서 흐르는 땀이 눈에 들어가 따가웠지만 닦을 새도 없이 일해야 했어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 3시쯤이었을 거예요. 갑자기 식당 뒷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죠. 똑똑똑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였어요. 처음엔 못 들은 척했어요. 파업 중에 누가 찾아올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노크 소리는 계속됐어요. 조금 더 급해진 것 같기도 했죠. 결국 저는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뒷문으로 갔어요. 문을 열기 전에 잠시 망설였죠. 혹시 노조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하는 건 아닐까 싶어서요. 문을 열어보니 한국에서 온 젊은 기술자가 서 있었어요. 이름은 김대리였죠. 얼굴이 창백하고 배고파 보였어요. 셔츠는 땀에 젖어 있었고 눈가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죠. 마치 며칠을 제대로 먹지 못한 사람 같았어요. 김대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말 죄송한데 라면 한 그릇만 안 될까요? 하고요. 그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부끄러워하면서도 포기할 수 없는 그런 복잡한 감정이 느껴졌죠. 사실 파업 중에 공장에 남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주는 건 금기였어요. 동료들이 알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뻔했죠. 저도 그걸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김대리의 눈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배고픈 사람 앞에서 어떻게 모른 척할 수 있겠어요. 저도 두 아들을 키우는 엄마인데요. 배고픔이 얼마나 힘든지, 끼니를 거르는 게 얼마나 서러운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주방으로 들어가 라면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냄비에 물을 붓고 가스레인지에 올렸죠. 물이 끓기를 기다리며 김대리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는 주방 입구에 서서 불안한 듯 주위를 둘러봤죠. 김대리는 한국에서 온 지 겨우 2달밖에 안 됐대요. 첫 해외 근무인데 이런 상황을 맞닥뜨려서 당황스럽다고 했죠. 가족들이 걱정할까봐 집에도 제대로 연락을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이 끓기 시작하자 라면을 넣었어요. 면발이 풀어지는 걸 보며 김대리에게 물었죠.
매운 거 괜찮으세요? 김 대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뭐든 감사하다고 했어요. 그 말에 제 마음이 더 아팠어요. 라면이 다 끓자 제가 그릇에 담아 내밀었어요. 김치도 조금 곁들여줬죠. 김 대리는 고맙다는 말을 몇 번이나 반복했어요. 두 손으로 그릇을 받아들며 눈시울이 붉어지는 게 보였죠. 그때 제가 한 말이 기억나요. 여긴 싸움터가 아니에요. 사람들끼리 먹고 살아야 하죠. 라고요. 그 말을 하면서 저도 목이 메었어요. 파업이니 노사 갈등이니 하는 것들이 결국은 다 사람 사는 이야기잖아요. 김 대리는 라면을 후루룩 먹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집에 있는 어머니가 생각난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끓여주신 라면 맛이 난다면서요. 저는 그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라면은 누가 끓여도 비슷한데 말이죠. 그날 이후로도 김 대리는 가끔 뒷문으로 찾아왔어요. 때로는 다른 한국 직원들과 함께 오기도 했죠. 박 과장, 이 대리, 최 주임. 하나둘 늘어나는 얼굴들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저는 그들에게 라면뿐만 아니라 제가 만든 인도 음식도 대접했어요. 처음엔 매운 걸 못 먹던 사람들이 점점 적응하는 모습이 신기했죠. 커리를 먹으며 맵다고 헉헉거리다가도 맛있다고 엄지를 치켜 세우는 모습이 귀여웠어요. 어느 날은 김 대리가 한국 과자를 가져왔어요. 고향에서 부모님이 보내주신 거라며 저에게 나눠주더라고요. 초코파이였는데 달콤한 그 맛이 아직도 기억나요. 서로 음식을 나누며 우리는 조금씩 가까워졌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김 대리는 본사에 보고할 때 이런 내용을 썼대요. 사다나라는 식당 책임자가 현장을 살렸다고요. 그녀가 없었다면 우리는 버티기 힘들었을 거라고요. 물론 그때는 그런 걸 전혀 몰랐어요. 저는 그저 배고픈 사람에게 따뜻한 음식 한 그릇을 주고 싶었을 뿐이죠.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고 그게 사람의 도리라고 생각했어요. 파업이 끝나고 김 대리가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제게 찾아왔어요. 큰 봉투를 들고 왔더라고요. 열어보니 한국 전통차와 과자들이 가득했어요. 덕분에 버틸 수 있었다며 깊이 인사를 했죠.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언제든 배고프면 오세요. 제가 있는 한 이 주방의 불은 꺼지지 않을 거라고요. 김 대리는 그 말에 또 울컥했는지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국을 끓이고 라면을 삶고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누는 것. 그런 작은 일들이 모여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는 거겠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지금도 그 믿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파업이 끝나고 몇 주가 지났어요. 이른 아침 출근길에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죠. 회사와 노조가 공식 협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임금이 오르고 복지도 개선된다고 했어요. 앵커의 목소리는 희망적이었지만 저는 왠지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모두가 기뻐해야 할 순간이었지만 식당 분위기는 여전히 무거웠어요. 아침 준비를 하며 동료들의 얼굴을 살폈는데 다들 시큰둥한 표정이었죠. 마치 폭풍이 지나간 후에 고요함 같았어요.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불안이 소용돌이치는 그런 느낌이었죠. 점심시간에 들리는 대화들이 귀에 들어왔어요. 이건 다 보여주기야. 결국엔 회사가 떠날 거야 하는 말들이요. 한 동료는 말했죠. 우리가 파업까지 했는데 회사가 가만히 있겠어요. 조금 있다가 슬그머니 철수할 거예요. 그런 불안한 분위기 속에서 제게 기쁜 소식이 하나 전해졌어요. 큰아들이 삼성 산학 장학생으로 선발됐다는 거였죠. 학교에서 전화가 왔을 때 저는 주방에서 양파를 썰고 있었어요. 전화를 받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동료가 왜 그러냐고 물었지만 대답할 수가 없었죠. 기쁨과 걱정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아들이 저녁에 전화로 소식을 전했을 때 정말 눈물이 났어요. 엄마, 됐어요. 삼성 장학생 됐어요. 이제 등록금 걱정 안 해도 돼요. 그 말을 들으니 지난 10년간의 고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혼자서 두 아들을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집에 가서도 아이들 뒷바라지하고 아플 때도 쉴 수 없었던 날들. 그 모든 게 이 순간을 위한 거였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걱정이 밀려왔어요.
만약 정말로 회사가 인도를 떠난다면 장학금도 없어질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저녁 집에서 아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를 했죠. 아들은 엄마 걱정하지 말라며 오히려 저를 위로했어요. 회사가 쉽게 떠나지 않을 거라고, 투자한 게 얼마인데 그냥 갈 리 없다고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공장의 미래를 건 사람이 저뿐만이 아니라는 걸요. 수천 명의 가족이 이 공장에 기대어 살아가고 있었죠. 그들 모두가 같은 불안을 안고 있을 거예요. 다음 날 출근하니 또 한 명의 동료가 사직서를 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벌써 세 번째였죠. 란이라는 친한 동료였는데 남편이 다른 회사로 옮기라고 계속 압박한다며 어쩔 수 없다고 했어요. 주방에서 함께 일하던 프리아가 제게 다가와 말했어요. 언니도 다른 데 알아보는 게 어때요? 여기 오래 안 갈 것 같은데요. 그녀의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죠.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아니라고, 끝까지 가보고 싶다고 말했죠. 프리아는 한숨을 쉬며 언니는 너무 고집이 세다고 했어요. 사실 떠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매일 불안에 떨며 일하는 것도 힘들었고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도 버겁긴 했죠. 하지만 저에게는 지켜야 할 게 있었어요. 그날 퇴근 후에 냉동실을 정리하러 갔어요. 거대한 냉동고 문을 열자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죠. 안에는 식재료들이 가득했어요. 야채, 고기, 각종 향신료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죠. 냉동실에 가득 찬 식재료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것들이 다 떨어질 때까지는 버텨야겠다고요. 누군가는 이것들로 음식을 만들어야 하고 누군가는 그 음식을 먹어야 하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누군가는 밥을 해야 했어요. 아침을 굶고 온 직원들, 야근하느라 저녁을 못 먹는 사람들, 타지에서 와서 고향 음식이 그리운 사람들. 그들 모두를 위해 누군가는 주방을 지켜야 했죠. 그게 제 일이었고 제 자리였으니까요. 남들이 뭐라 하든 저는 제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불신의 그림자가 공장을 덮고 있었지만 저는 여전히 매일 아침 국을 끓였어요. 큰 솥에서 보글보글 끓는 국물을 보며 생각했죠. 이 국물처럼 언젠가는 모든 불신도 증발해버릴 거라고. 언젠가는 이 불신도 끓는 국물처럼 증발해버리겠죠. 그날까지 저는 제 자리를 지킬 거예요. 두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이곳에서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희망을 잃지 않으면서요. 희망은 마지막까지 버리는 게 아니라고 어머니가 늘 말씀하셨거든요. 어느 날 오후 낯선 전화가 걸려왔어요. 점심시간이 끝나고 잠시 쉬고 있을 때였죠.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았어요. 요즘은 학교나 병원에서도 연락이 올 수 있으니까요. 전화를 받자 젊은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자신을 지역방송사 PD라고 소개했죠. 여성 노동자 차별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든다고 했어요. 삼성 공장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실상을 알리고 싶다면서요. 목소리는 친절했고 말투도 정중했어요. 처음엔 좋은 취지구나 싶었어요.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겠다니 고마웠죠. 그동안 아무도 우리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는데 방송에서 다뤄준다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며칠 후 약속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PD는 생각보다 젊었어요. 20대 후반쯤 돼 보였죠. 명함을 건네며 활짝 웃었지만 왠지 그 웃음이 부자연스러워 보였어요. 커피를 주문하고 본격적인 얘기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일반적인 질문들이었죠. 얼마나 일했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가족은 어떻게 되는지. 저는 성실하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만나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PD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더니 제 앞에 놓았어요. 대본이라고 했죠. 미리 준비한 대본을 보여주더라고요. 대본을 읽어보니 깜짝 놀랐어요. 거기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회사에서 남자보다 일은 많이 시키고 월급은 적게 줬다고 말해달라는 거였죠. 심지어 구체적인 숫자까지 적혀 있었어요. 남자들보다 30% 적게 받았다고 해달래요. 더 충격적인 건 다음 내용이었어요. 한국인 관리자들이 여성 직원들을 무시하고 차별했다고 증언해달라는 거였어요. 야근을 강요하고 생리휴가도 안 줬다고 하래요.
저는 대본을 내려놓고 PD를 봤어요. 이건 사실과 다르다고, 저는 이런 차별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죠. 오히려 한국인 관리자들이 저를 도와준 적이 많다고 설명했어요. PD의 표정이 변했어요. 처음에 친절한 미소는 사라지고 차가운 표정이 됐죠. 그러더니 봉투를 하나 꺼내 제 앞에 밀었어요. 봉투를 열어보니 돈이 들어있었어요. 5천 루피였죠. 이분 인터뷰에 대한 사례금이라고 했어요. 그냥 대본대로만 읽어주면 된다고, 어차피 방송은 편집해서 내보낼 거라고 했죠. 솔직히 그 돈이 필요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에요. 큰딸이 다음 달에 수술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무릎 인대 수술인데 비용이 만만치 않았어요. 보험으로 다 커버가 안 돼서 걱정이 많았죠. 병원비를 생각하면 한숨이 나왔어요. 5천 루피면 적은 돈이 아니었죠. 수술비의 일부라도 마련할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순간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냥 몇 마디 하면 되는 건데 싶은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대본을 다시 읽는 순간 김대리가 라면을 먹으며 보여준 감사한 눈빛이 떠올랐어요. 박 팀장이 제가 쓰러졌을 때 병원에 데려가 준 일도 생각났죠. 그들을 모함하는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어요. 제가 만약 거짓말을 한다면 그동안 제가 끓인 모든 국이 거짓이 되는 것 같았어요. 매일 정성껏 만든 음식들, 진심을 담아 대접한 한 끼 한 끼가 모두 무의미해지는 것 같았죠. PD에게 대본을 돌려주며 말했어요. 미안하지만 할 수 없다고, 차라리 국을 끓이러 가겠다고요. 저는 거짓말로 돈을 벌고 싶지 않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PD의 표정이 확 변했어요. 이래서 아줌마들은 안 된다며 비아냥거렸죠.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사람이라고, 이런 기회를 차는 게 바보라고 했어요. 심지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했는데 왜 당신만 유별나게 구느냐고. 회사가 당신을 지켜주겠냐고. 파업 때도 회사 편 들더니 끝까지 그러고 싶으냐고요.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제 양심을 파는 것보다는 조롱받는 게 나았으니까요. 일어서며 말했죠. 제가 하는 일이 비록 국 끓이는 일이지만 그 국에는 거짓이 없다고요. 카페를 나오면서 다리가 떨렸어요. 5천 루피를 거절한 게 맞는 선택이었을까? 딸의 수술비는 어떻게 마련하지?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딸에게 전화했어요. 수술비는 어떻게든 마련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죠. 딸은 엄마가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수술은 미뤄도 된다고 했어요. 그 말에 더 마음이 아팠어요. 그날 밤 부엌에서 내일 쓸 양념을 준비하며 생각했어요. 커다란 돌절구에 마늘과 생강을 찌우면서 복잡한 마음을 정리했죠. 쿵쿵 하는 소리가 제 마음을 다잡아주는 것 같았어요. 진실이 때로는 돈보다 무거울 수 있다는 걸요. 제가 지킨 건 단순한 사실이 아니라 제 삶의 무게였어요. 거짓으로 쌓은 탑은 언젠가 무너지지만 진실로 쌓은 탑은 영원하다고 믿었어요. 다음 날 출근하니 다른 동료 하나가 제게 물었어요. 어제 방송국에서 연락 왔다던데 인터뷰했냐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했다던데 언니도 했냐고 물었죠.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제가 할 이야기는 국 끓이는 소리로 충분하다고요.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제 진심을 대변한다고 했죠. 동료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주방으로 들어가 평소처럼 일을 시작했어요. 큰 솥에 물을 붓고 재료를 다듬고 양념을 볶았죠. 묵은 국물처럼 끈적이는 거짓말보다는 맑은 국물 같은 진실을 택한 거예요. 비록 당장은 힘들어도 언젠가는 이 선택이 옳았다는 걸 증명할 날이 올 거라 믿었어요. 그게 제 선택이었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돌이켜보면 자랑스러워요. 돈 앞에서도 굽히지 않은 제 자신이 대견하다고 생각해요.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마치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떠올라요. 작년 여름, 그러니까 7월 중순쯤이었을 거예요. 챗나이의 여름은 정말 덥거든요. 그날은 특히 더 심했어요. 아침부터 기온이 40도를 넘었죠. 주방은 더했어요. 큰 가스레인지들이 켜져 있으니 마치 사우나 같았죠. 아침부터 정신없이 일했어요. 대량 주문이 들어와서 평소보다 더 많은 음식을 준비해야 했거든요. 땀이 비오듯 흘렀지만 닦을 새도 없었어요. 그저 기계처럼 손을 움직였죠.
점심 서빙이 끝나고 잠시 숨을 돌리려는데 갑자기 어지러움이 느껴졌어요. 처음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했죠. 하지만 곧 눈앞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어요. 무언가를 잡으려 했지만 손에 힘이 없었어요. 그 다음은 기억이 없어요. 정신을 잃었던 거죠. 나중에 들으니 제가 그대로 쓰러졌대요. 옆에 있던 동료가 비명을 질렀고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왔다고 하더라고요. 눈을 떴을 때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하얀 천장이 보였고 소독약 냄새가 났죠. 잠시 어리둥절했어요. 여기가 어디지, 무슨 일이 있었지 하는 생각이 들었죠. 고개를 돌리니 옆에 누군가 앉아 있었어요. 박 팀장이었죠. 정장 차림 그대로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제가 깨어난 걸 보고 안도의 한숨을 쉬더라고요. 나중에 들은 얘기가 더 놀라웠어요. 제가 쓰러졌을 때 주변에 있던 직원들은 모두 당황했대요. 그런데 문제는 다들 근무 시간이 끝났다며 저를 병원에 데려가길 꺼렸다는 거예요. 구급차를 부르자는 사람도 있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고 했대요. 그때 박 팀장이 나타났어요. 회의를 마치고 식당에 들렀다가 소동을 목격한 거죠. 박 팀장은 망설임 없이 저를 업었대요. 그리고는 자기 차로 저를 병원에 데려갔어요. 근무 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요. 에어컨을 최대로 틀고 최대한 빨리 병원으로 갔다고 했죠. 병원비도 박 팀장이 먼저 냈어요. 접수부터 검사까지 모든 비용을 선불로 처리했대요. 그리고 제 가족에게 연락까지 해줬어요. 제 핸드폰에서 아들 번호를 찾아서 전화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깨어났을 때 박 팀장이 처음 한 말이 기억나요. 다행이라고, 정말 걱정했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죠. 당신은 우리 공장의 어머니 같은 분이라고, 꼭 건강해져야 한다고요.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한국 사람이 인도 사람인 저를 그렇게 챙겨준 게 정말 놀라웠어요. 보통은 외국인 직원들이 현지 직원들과 거리를 두잖아요. 하지만 박 팀장은 달랐어요. 입원해 있는 이틀 동안 박 팀장은 매일 병문안을 왔어요. 과일도 사오고 제가 먹을 만한 음식도 가져왔죠. 심지어 한국에서 가져온 홍삼 제품도 줬어요. 몸에 좋다면서요. 병실에서 박 팀장과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그는 저보다 10살쯤 어렸지만 인생 얘기를 나누기엔 나이가 중요하지 않았죠. 가족 얘기, 고향 얘기, 일 얘기를 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박 팀장도 어머니를 일찍 여의었대요. 그래서인지 연세 있는 여성분들을 보면 어머니 생각이 난다고 했어요. 특히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면 더 그렇다고요. 그는 저를 가족이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가족처럼 행동했죠. 말보다 행동이 진심을 보여주는 법이잖아요. 박 팀장의 행동 하나하나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퇴원하는 날, 박 팀장이 직접 차로 집까지 데려다 줬어요. 그리고 당분간 무리하지 말라고, 건강이 최우선이라고 신신당부했죠. 집 앞에서 헤어질 때 정말 고맙다고 인사했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더욱 확신하게 됐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국적이나 언어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요. 그건 바로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었어요. 최근에 놀라운 소식을 하나 들었어요. 박 팀장이 제 큰아들을 한국 본사 인턴십 프로그램에 추천했다는 거예요. 인사팀 직원이 살짝 귀띔해줬어요. 공식적인 절차는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추천서를 써줬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의 성적과 성실함을 높이 평가하며 특히 어머니인 제가 회사에 보여준 헌신을 언급했대요. 아들이 그 사실을 알고 저에게 말했을 때 정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엄마 덕분이라고, 엄마가 쌓은 신뢰 덕분에 기회를 얻었다고 했죠. 아들의 그 말이 저를 울렸어요. 이런 분들을 어떻게 배신할 수 있겠어요. 파업 때 회사 편을 든 게 아니라 저를 지켜준 사람들 편을 든 거예요. 을이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니잖아요. 받은 만큼 돌려주고 도움받은 만큼 도와주는 거죠. 의무실 옆에 있는 낡은 의자를 볼 때마다 그날이 생각나요. 병원 의자도 아니고 그냥 플라스틱 의자예요. 하지만 그 의자는 특별해요. 그 의자는 박 팀장이 저를 기다리며 앉아있던 자리거든요. 제가 깨어날 때까지 기다려준 그 마음이 아직도 따뜻해요. 누군가 나를 기다려준다는 것, 그것만큼 큰 위로가 있을까요? 저는 그런 의리를 배신할 수 없었어요. 아니, 배신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들이 저를 지켜줬듯이 저도 그들을 지키고 싶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저를 회사 편이라고 하지만 저는 사람 편이었을 뿐이에요. 회사도 결국 사람이 모인 곳이고 그 안에서 만난 좋은 사람들을 저버릴 수 없었어요. 저를 지켜준 사람들을 저도 지키고 싶었던 거죠. 그게 제가 아는 의리니까요. 그게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해요. 파업이 끝나고 새 노조가 만들어졌지만 뭔가 달라진 건 없었어요.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나빠진 것 같았죠. 처음엔 희망적이었어요. 드디어 우리 목소리를 대변할 조직이 생겼다고 다들 기뻐했죠. 노조 사무실이 생기고 대표와 간부들이 선출됐어요. 모든 게 잘 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노조가 직원들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감시 조직처럼 변해갔거든요.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누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일일이 체크하기 시작했죠. 어느 날 직원 회의가 있었어요. 매달 첫째 주 수요일에 하는 정기 회의였죠. 저도 조리 관리자로서 참석해야 했어요. 회의실에 들어서니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다들 긴장한 표정이었죠. 회의가 시작되자 노조 대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최근 회사 측과의 협상 진행 상황을 설명했죠. 그런데 말이 끝나자마자 한 직원이 손을 들었어요. 또 파업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었죠. 그 순간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들이 각자 의견을 내놓기 시작했죠.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분위기가 험악해졌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손을 들고 말했어요. 지금은 공장 안정화가 우선이라고요. 이제 막 협약을 맺었는데 또 파업하면 신뢰가 무너진다고 했죠. 직원들도 지쳤고 가족들도 불안해한다고 덧붙였어요. 제 말이 끝나자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몇몇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일부는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죠. 특히 강경파로 알려진 몇 명이 저를 노려봤어요. 회의가 끝나고 며칠이 지났어요.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누군가가 제 발언을 몰래 녹음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그 녹음 파일이 노조 간부들 사이에 돌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동료 하나가 몰래 저에게 알려줬어요. 언니 조심해요. 요즘 언니 얘기가 많이 나와요. 사다나가 또 회사 편을 든다고 수군거린대요. 그 말을 듣고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그때부터 정말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파업 때보다 지금이 더 숨막혔죠. 최소한 파업 때는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 분명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모두가 서로를 의심하고 감시했어요. 평범한 대화도 조심스러워졌죠. 혹시 누가 듣고 있을까, 내 말이 왜곡되어 전달되지 않을까 늘 신경 써야 했어요. 동료들과 대화할 때도 조심스러워졌어요. 예전엔 자유롭게 농담도 하고 고민도 나눴는데 이제는 날씨 얘기조차 조심스러웠어요. 누가 듣고 있을지, 누가 녹음하고 있을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어느 날 점심시간이었어요. 평소처럼 동료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죠. 그때 프리아가 은근히 제게 말했어요. 요즘 사다나 언니가 너무 회사를 두둔한다고들 하던데요, 라고요. 그 말투에는 걱정과 경고가 섞여 있었어요. 조심하라는 뜻이었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해도 오해받을 것 같았거든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밥을 먹었어요. 주방에서 일할 때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마치 감시 카메라가 사방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죠. 실제로 주방에는 위생관리용 카메라가 있었지만 그게 다른 용도로 쓰이는 건 아닐까 의심됐어요. 누군가와 대화할 때면 목소리를 낮췄어요. 중요한 얘기는 아예 하지 않았죠.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해야 했어요. 숨을 쉬듯 자연스럽게 조심하게 됐죠. 한 번은 화장실에서 두 동료가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들었어요. 칸막이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였죠. 한 사람이 말했어요. 어제 김 씨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회사가 잘하고 있다고 했대요. 다른 사람이 대답했어요. 그 사람도 명단에 올려야겠네요. 나중에 문제될 수 있으니까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끼쳤어요. 명단이라니 무슨 명단을 만들고 있다는 걸까요? 화장실에서 나올 타이밍을 잡지 못해 한참을 기다렸어요. 그들이 먼저 나간 후에야 조용히 밖으로 나왔죠.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창백했어요.
누가 누구를 고발했다는 얘기도 들렸어요. 서로를 의심하고 감시하는 분위기가 만연했어요. 동료애니 연대니 하는 말들은 이제 무의미해졌어요. 각자 살아남기 위해 남을 밟아야 하는 상황이 됐죠. 이게 우리가 원했던 결과일까요? 파업으로 얻고자 했던 게 이런 감시 사회였을까요? 더 나은 근무 환경을 위해 싸웠는데 정작 서로를 믿지 못하는 환경이 됐어요. 가장 힘든 건 아무에게도 이런 고민을 털어놓을 수 없다는 거였어요. 잘못 말했다가는 또 다른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더욱 외로웠어요. 저는 그저 묵묵히 제 일을 했어요. 국을 끓이고 음식을 만들고 사람들을 먹이는 일을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정치적인 싸움에 끼어들고 싶지 않았죠.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두려움이 자라고 있었어요. 이런 분위기가 언제까지 계속될까? 언제쯤 다시 서로를 믿고 웃으며 일할 수 있을까?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이 얼어붙은 신뢰가 다시 녹아내릴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시간이 모든 상처를 치유하듯이 이 불신의 벽도 무너질 날이 올 거예요. 봄이 오면 얼음이 녹듯이 시간이 지나면 상처도 아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날까지 저는 제자리에서 할 일을 하며 기다릴 거예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면서요.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이었어요. 아침 일찍 출근해서 늘 하던 대로 하루를 시작했죠. 국을 끓이고 반찬을 만들고 밥을 짓는 일상적인 일들이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그렇듯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죠.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요. 점심 준비를 마치고 잠시 쉬고 있는데 의무실 간호사가 급하게 찾아왔어요. 숨을 헐떡이며 뛰어온 게 보였죠. 무슨 급한 일이라도 생긴 건가 싶어 긴장했어요. 간호사가 말했어요. 지금 당장 특별 도시락을 하나 만들어 달라는 거였어요. 외국에서 중요한 손님이 왔는데 점심 약속이 취소돼서 급하게 도시락이 필요하다고 했죠. 시간이 얼마나 있냐고 물으니 30분이라고 했어요. 30분 안에 특별 도시락을 만들어야 한다니. 순간 막막했지만 할 수 있다고 대답했어요. 제가 못하면 누가 하겠어요. 시간이 촉박했지만 최선을 다했어요. 일단 메뉴를 정해야 했죠. 인도 음식을 처음 먹는 사람일 수도 있으니 너무 맵지 않게 하지만 인도의 맛은 제대로 느낄 수 있게 해야 했어요. 제가 가장 자신 있는 비리아니를 만들기로 했어요. 향신료를 적절히 조절해서 부담스럽지 않게 만들었죠. 거기에 달콤한 라이타, 바삭한 파파드, 신선한 샐러드를 곁들였어요. 도시락통에 담으면서도 신경을 많이 썼어요. 보기에도 아름답게 하지만 먹기엔 편하게 배치했죠. 마지막으로 디저트로 라스굴라를 넣었어요. 달콤한 맛으로 입가심하라고요. 정확히 30분 만에 도시락을 완성했어요. 간호사에게 건네주며 물었죠. 어느 나라 분이 오셨냐고요. 간호사는 잘 모르겠다며 서둘러 가버렸어요. 본사에서 왔다는 말만 남기고요. 그날 저녁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뭔가 평소와 다른 기분이 들었어요. 설명할 수 없는 묘한 예감 같은 거였죠.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하지만 확신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보니 큰아들 이름이 떴죠. 평소 이 시간엔 공부하느라 바쁜데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아들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나 삼성 본사 인턴십 최종 합격했어요. 라고요. 처음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인턴십 지원한 게 언제였는데 이제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주방 의자에 주저앉아 한참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눈물이 먼저 나왔어요. 기쁨인지 놀라움인지 구분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어요. 아들이 계속 말했어요. 면접이 오늘 오후에 있었는데 특이한 일이 있었대요. 면접관이 예상 밖의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회사 식당에서 일하시냐고 물었대요. 아들이 그렇다고 대답하자 면접관이 미소를 지었대요. 그리고는 오늘 점심에 먹은 인도 음식이 정말 훌륭했다고, 특히 비리아니가 인상적이었다고 했대요. 그 순간 모든 게 연결됐어요. 오늘 제가 만든 도시락이 본사에서 온 사람에게 전달됐구나. 그 사람이 바로 아들의 면접관이었구나. 세상이 이렇게 좁을 수가 있나 싶었어요. 면접관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대요.
그런 훌륭한 요리를 만드는 분의 아들이라니 자랑스럽다고. 어머니의 정성과 성실함이 음식에 그대로 드러난다고. 그런 가정에서 자란 학생이라면 믿을 수 있다고요. 아들은 엄마 덕분이라고 계속 말했어요. 엄마가 없었다면 이런 기회도 없었을 거라고. 하지만 저는 알아요. 아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결과라는 걸. 제가 한 건 그저 도시락 하나 만든 것뿐이에요. 전화를 끊고 나서 부엌 구석에 앉아 조용히 울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혼자서 두 아들을 키우며 겪었던 힘든 시간들이요. 남편이 떠나고 막막했던 날들, 간호사 일을 그만두고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던 날, 처음으로 큰 솥 앞에 섰던 날, 모든 게 어제 일처럼 생생했어요. 제가 끓인 국 한 그릇, 만든 도시락 하나가 이런 기적을 만들 줄은 몰랐어요. 가장 평범한 일상의 행위가 특별한 순간을 만들어낸 거예요. 아들은 엄마 울지 말라며 오히려 저를 위로했어요. 엄마가 자랑스럽다고 항상 묵묵히 일하는 모습을 보며 배웠다고요. 성실함과 정직함의 가치를 엄마에게서 배웠다고 했어요. 그날 밤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기쁨과 감사함이 가슴 가득 차올랐죠. 동시에 책임감도 느꼈어요. 아들이 한국에 가서도 잘 해낼 수 있도록 더욱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죠. 생각해보면 저는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저 매일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을 뿐이죠. 하지만 그 작은 정성이 쌓이고 쌓여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거예요. 누군가는 우연이라고 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믿어요. 진심을 다한 일은 반드시 보상받는다는 걸. 당장은 보이지 않아도 언젠가는 그 가치를 인정받는다는 걸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평범한 일을 하면서도 기적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중요한 건 자리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요. 제 도시락 하나가 바다 건너 한국까지 가서 제 아들의 미래를 열어준 거예요.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어요? 이보다 더 큰 보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게 바로 제가 믿는 일의 가치예요. 정성과 진심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 언젠가는 반드시 빛을 본다는 것. 그 믿음이 저를 지탱하게 해주는 힘이에요. 며칠 후 놀라운 뉴스를 들었어요. 아침에 라디오를 듣는데 앵커가 흥분한 목소리로 전했죠. 삼성이 인도 첸나이 공장에 1억 달러를 추가 투자한다는 발표였어요. 공장을 떠난다던 소문은 완전히 거짓이었어요. 오히려 생산시설을 확장하고 직원도 더 빼는다고 했죠. 동료들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그동안 짓누르고 있던 불안의 구름이 걷히는 것 같았죠. 누군가는 환호성을 질렀고 누군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저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죠. 그날 오후 뜻밖의 방문객이 있었어요. 점심 서빙이 끝나고 주방을 정리하고 있는데 누군가 저를 찾는다고 했어요. 나가보니 박 팀장이 서 있었죠.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었어요. 파업 이후로는 서로 인사만 나누고 제대로 대화할 기회가 없었거든요. 박 팀장도 조심스러워했고 저도 오해받을까봐 거리를 뒀죠. 박 팀장이 제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어요. 잠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군의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오후에 따스한 햇살이 우리를 비추고 있었죠. 박 팀장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죠. 파업 때도 그 이후에도 힘드셨을 텐데. 저는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고 했어요. 다 지나간 일이라고요. 그러자 박 팀장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때 당신이 끓인 국, 본사에서도 다 알고 있답니다. 무슨 말인지 몰라 어리둥절해하니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파업 기간 동안 제가 공장을 지킨 일, 한국 직원들을 도운 일들이 모두 보고서에 올라갔대요. 김 대리를 비롯한 주재원들이 본사에 정기 보고할 때 꼭 언급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최근 방문단이 먹은 도시락 얘기까지 전해졌다고 했어요. 본사 임원이 그 도시락을 먹고 크게 감동했대요. 이런 정성이 담긴 음식을 만드는 직원이 있는 공장이라니 놀랍다고 했다네요. 본사에서는 이런 직원들이 있는 공장을 어떻게 포기하냐며 오히려 투자를 늘리기로 했다는 거예요. 숫자로만 보는 경영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경영을 하겠다고 결정했대요. 박 팀장의 말을 들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제가 한 일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었나 싶어서요.
저는 그저 제자리에서 할 일을 했을 뿐인데 말이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제 국을 끓일 때마다 두 아들 밥상도 함께 지키는 기분이에요. 라고요. 큰아들이 인턴십에 합격한 일도 함께 전했죠. 박 팀장도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진심을 담아 말했죠. 당신 같은 분이 있어서 우리도 버틸 수 있었다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준 진정성이 모두를 움직였다고요. 그날 저녁 모두가 퇴근한 후 텅 빈 식당에 혼자 남았어요. 주방을 정리하며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봤죠.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큰 솥을 닦으며 생각했어요. 이 솥에서 얼마나 많은 국을 끓였을까? 수천, 수만 그릇의 국을 만들었겠죠. 그 하나하나에 제 정성이 담겨 있었어요. 배신자라는 소리도 들었어요. 노조의 적이라는 비난도 받았죠. 감시받는 두려움도 겪었고 돈의 유혹도 있었어요.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에 마음이 아팠던 날도 많았죠. 하지만 저는 끝까지 제자리를 지켰어요. 가장 낮은 곳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요. 화려한 무대가 아닌 뜨거운 주방에서 조명 대신 가스불 앞에서 말이죠. 제가 지킨 건 거창한 게 아니었어요. 진심과 식탁, 그리고 제 이름 하나. 사다나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노력했을 뿐이에요. 그것이면 충분했어요. 그것만으로도 제 아들들에게 미래를 선물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것만으로도 공장이 계속 돌아가는데 작은 보탬이 됐으니까요. 이제 사람들도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차가웠던 시선들이 따뜻해지고 멀어졌던 동료들이 다시 다가오죠. 라메시조차 제게 와서 미안했다고 사과했어요. 오해했다고, 이제야 진심을 알겠다고요. 저는 여전히 매일 아침 5시에 출근해요. 예전과 달라진 건 없어요. 큰 솥에 물을 붓고 불을 켜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죠. 다만 이제는 그 일이 더욱 자랑스러워졌어요. 보글보글 끓는 국물 소리를 들으며 생각해요. 오늘도 따뜻한 한 끼를 만들어야겠다고. 누군가의 배를 채우고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음식을 만들어야겠다고요. 그게 제 일이고 제 자부심이니까요. 이제는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식당 조리 관리자 사다나입니다. 라고요. 누군가는 저를 평범한 조리 관리자라고 하겠죠. 하지만 저는 알아요. 가장 평범한 자리에서도 특별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매일의 성실함이 만드는 기적을요. 때로는 가장 작은 일이 가장 큰 변화를 만들어요. 한 그릇의 국이, 하나의 도시락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거대한 결정을 바꾸기도 하죠. 이 이야기를 마치며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당신의 자리가 아무리 낮아 보여도, 하는 일이 아무리 작아 보여도 포기하지 마세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세요. 진심을 담아 일하세요. 진심을 다하면 언젠가는 빛을 봅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저는 가장 낮은 곳에서 제 이름을 지켰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말이죠. 이제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내일도 모레도 저는 국을 끓일 거예요. 그게 제 일이고 제 삶이니까요. 그리고 그 삶이 자랑스럽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